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저희가 1부에서는 파리피플의 내적인 얘기보다는 파리피플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나눴어요. 네. 어떤 작품인가, 그리고 등장인물들은 누가 있는가, 그리고 이 작품들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었는가 하는 얘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가님들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2부에서는. 네. 이게 저도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네이버 웹툰에서 이제 완결된 마스크걸 그리고 위대한 방옥순을 연재한 매미 작가님과 희세 작가님의 작품으로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드라마 마스크걸, 아마 그때 되게 히트 많이 쳤었죠. 꽤 히트했죠. 그 막 패러디도 굉장히 많았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두 작품이 완결작 위대한 방옥순 그리고 연재작인 파리피플 모두 조회수가 엄청 올랐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사들을 좀 보다가 좀 재밌었던 거를 제가 하나 찾았는데,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이미지가 되게 강하다라고 이제 기사가 올라와 있었어요. 마스크걸 2기 후기에 2부 후기에 Q&A에서도 언급이 됐던 것 중 하나인데,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그 카테고리에다가 거기다 자신들의 후기를 작성하였고, 그리고 거기에 나쁜 여자에 매료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나쁜 여자를 그리겠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빌런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남성형이냐 여성형이냐 아니면 뭐 성별이 상관없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먼저 남성을 떠올리실 거예요. 높은 확률로 조커를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은 어때야 된다라는 스테레오타입이 있는 것도 여성 캐릭터는 이렇게 그려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여성혐오에 기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좀 그리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여성의 적은 여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자가 적일 수도 있지. 그렇죠. 근데 그렇게만 그리는 스테레오타입이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주로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 로맨스에서 네. 이 사랑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여자로 많이 등장하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정해진 캐릭터, 예를 백장미라는 이름의 캐릭터가 등장하면 어떻다 하는 것들, 확 와닿네요. 이런 스테레오타입, 그 편견 같은 게 문제인 거지. 이 작가님들이 그리고 있는 작품들에서는 그런 편견과는 좀 다른 형태를 좀 보여주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에 연재한 작품들을 보면은 여성들의 연대로 이야기가 끝나지만은 이번에는 좀 다른 결말로 이야기를 진행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 저도 제가 이제 마스크걸은 제대로 못 봤지만 위대한 방옥순은 끝까지 다 봤거든요. 네. 여성들의 연대가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는 말보다는 여성들의 그 힘을 합쳐서 우리는 이 아파트를 지켜야 돼라는 그 이미지 때문에 그런지 서로가 적으로 보이진 않았었어요. 오히려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그 위대한 방옥순을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좀 특별한 여성들의 모습들을 이번에도 그대로 갖고 왔을까? 라고 생각했더니 이번엔 더 개성이 뚜렷한 인물들로 많이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오는 엔딩이 더욱더 궁금해지니까 파리피플을 좀 계속 보게 되는, 챙겨보게 되는 네,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이 매미 희세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걸 때도 그렇고 그리고 위대한 방옥순 때도 그렇고 우리 사회의 어떤 그 현상 문제들을 짚어내서 특히 이제 여성들에게 주어진 어떤 편견 같은 것들을 가지고 그걸로 구도를 만드세요. 그러니까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외모지상주의, 네. 특히 여성에게 가혹한 외모지상주의, 그렇죠. 그리고 위대한 방옥순 같은 경우에는 부녀회로 대표되는 어떤 그 이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와 함께 엮어가지고 지역 이기주의와 부동산 문제와 그것을 부녀회로 엮어서 대변되는 어머니회, 부녀회 같은 걸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어떤 일종의 그 천박함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기도 하거든요. 이 사회의 천박함에 대해서 그걸 이번 작품에서도 여실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특정 세대나 아니면 특정 계층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모두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번 파리피플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더 이 작품이 좀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하기 힘든 얘기거든요. 어떤 면에서 하기 힘들다고 이 말씀하신 사회에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하기 쉬워요? 본인은 그거 극도로 꺼리는 사람이잖아. 어이가 없네. 내가 뭔가 사회적으로 첨예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면 저는 주로 물어보는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우님은 고장나잖아요. 그때부터. 많이 고장나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되게 고민하는 척하면서 고민도 안 하면서 말 안 하려고 시간 벌라고 그러는 사람이
마치 엄청 첨예하게 고민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네. 아, 어이가 없네 진짜. 부끄러죠. 하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쉽지 않아요. 제가 웹툰이스타에서는 그래도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지만 네. 저는 직업이 평론가니까 그런 네. 거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일반인들한테는 더 쉽지 않고 특히 웹툰 작가한테는 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주 평가받아야 되거든요. 아, 매주 업로드를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런 첨예하게 그 사람들이 다투고 있는 분야를 다루면서 그 소재를 되게 우리 사회 안에 깊숙이 침투해 있고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문제랑 딱 붙여요. 맞아요. 전 그게 되게 엄청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사고회로가 흘러가게 되냐면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랑은 동떨어져 있는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여기게 돼요. 그쵸. 흔히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정우님이 고전하는 타이밍이 언제냐면 근데 그 문제 너한테도 있잖아 라고 말하면 정우님이 그때부터 얼어붙기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나한테 진짜로? 야 이러면서 좀 그리고 붙죠. 한 석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생각해봤더니 그게 맞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오래 걸립니다. 네.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작품으로 다루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그 여성에 대한 얘기기도 하고 동시에 초연결 사회의 문제에 대한 얘기기도 하고 관심 경제에 대한 얘기기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 번에 엮어가지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더 여성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얘기 나왔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소셜 미디어 중에 인스타그램 네. 미성년자는 못 쓰게 한다. 라는 그쵸, 얘기가 그쵸.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도 너무 강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특히 여성들한테. 특히 여성 청소년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그게 이 사회의 문제로까지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쉽게 인지를 못합니다. 어른들은. 왜냐면 우리는 그 시기를 이미 지나왔거든. 그쵸. 저희는 이제 좀 구분을 어느 정도 그래서 구분을 조금 하긴 시작하잖아요. 뭐가 좀 괜찮고 나쁘다라는 걸 구분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났으니까는 저희가 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아직 그걸 구분하기 힘든 친구들은 좀 접하기에는 좀 거리를 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문제와 여성 혐오를 딱 붙여서 그걸 파리피플 모두가 이제 얘네 왜 저러고 사냐라고 말하는 존재랑 딱 붙여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전 이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인사이트가.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사람들이 왜 비난받으면서도 그 일을 계속할까? 그럼 그 너머에는 어떤 기저가 사람들에게 어떤 그 사고회로가 작동하고 있을까? 그러면 이 사람들로 이야기를 만들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를 넘어간 거잖아요. 다 지나가서 그럼 이렇게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로 시작을 한 거고. 네. 되게 결국에는 이 작품에서 비판하고 있는 건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소셜 미디어의 개인 착취적인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고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옛날에는 관심이 필요하면 방법이 많이 없었습니다. 뭐 커뮤니티에 글 정도 써서 뭐 사진 올리고. 옛날이요. 옛날이요? 더 왜 옛날? 왜 이래? 인터넷 없던 시절 살아봤잖아. 뭔 커뮤니티 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커뮤니티 글은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긴 하죠. 옛날 인터넷이 없었던 시기에 뭐 4개의 도청자지 뭐 이런. 독특한 행동을 하거나 튀는 행동을 하거나 하면 됐어요. 그 좁은 범위 내에서의 관심이 들어와요. 근데 지금은 전지구적인 관심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경쟁이 치열해진 거예요. 네. 이 경쟁이 치열해지는 와중에 그걸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들도 생겨났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경쟁이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이 철없이 구는 행동이라고 보였다면 이제는 이 현상이 모두의 문제인 거예요.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중학생 정도 되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져본 기기가 그 장난감이 아이패드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영상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걸로 뽀로로를 봤을 거라고. 그렇죠. 핑크퐁을 보거나 뽀로로를 보거나 그런 동요가 나오는 것들 위주로 먼저 시작을 하겠죠. 그게 이 세상에 가장 큰 죄악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긴 가장 큰 죄악 아닐까? 애가 있는 제 친구들도 그런 말을 해요. 사실 보여주면 안 된다. 걔 많이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본인들이 너무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보여준대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제약이 되겠네요. 그게 제일 큰 문제.
그러니까 너무 강한 수치에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너무 강한 수치의 자극을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노출시켰잖아요. 그쵸. 물론 그래도 잘 크게 되는 잘 커요. 근데 받아들이는 어떤 그 사회성의 역치가 달라요. 왜냐하면 내가 오프라인에서 뭔가 관계를 맺지 않고도 너무 많은 걸 할 수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쵸. 네. 근데 학교도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이고요. 사람과 만나서 놀고 사랑하고 연애하고 하는 것도 다 오프라인이에요. 그쵸. 그리고 그런 세상인데 심지어 이제 관심 받는 것을 어떻게 하면 관심 받는지를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세대가 태어나고 자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부러워하는 사람들. 또 물론 성향에 따라서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는 사람들. 그쵸.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주변에 있어 실제로. 많죠. 많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용인하는 위험의 수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더 위험한 걸 해도 돼. 파쿠르 같은 영상 보면 짜릿짜릿하거든요. 아, 그쵸. 그런 네. 거 보면은 근데 이게 위험의 수치가 낮아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사람들이 요구하는 안전에 대한 그 어떤 기준도 되게 높아져요. 반대로 가요 이게. 잠깐 반대로 간다는 게 지금 사회가 점점 위험해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안전한 걸 위해서 더 많은 걸 규제해야 해라는 마인드가 올라오게 돼요. 그러면은 그렇지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사회가 점점 더 위험해지는데? 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어가지고. 생각해보고 말고가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겠냐고. 당신이 생각을 해보고 말고 이것도 말피하잖아 또. 그렇군요. 사회가 위험해지면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지 않겠냐고. 그거는 그렇겠죠. 당연히 높아지겠죠. 당연히 높아지죠. 그러면 이 둘의 괴리가 더 심해져요. 안전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그 힘과 그렇게 자라온 사람들이 충돌하는 시기가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미 왔다고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게 가볍게는 세대 갈등으로 일어나는 거고요. 이 네. 가벼운 수준이 세대 갈등이야. 세대 갈등이 가벼운 수준이면 뒤에는 더 큰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예 이해를 못해요. 옛날에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고 나면 어른들의 삶으로 편입이 됐어요. 네, 그죠? 그렇죠. 어른들은 아무것도 몰라 했다가 어른들이 말하는데 이유가 있었구나. 다 된단 말이에요. 많이 느끼고 있죠. 그렇죠. 앞으로 한 10년, 20년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근데 30년, 40년 정도가 지나서 우리가 노인이 되고 나면 우리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세대가 태어나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상상을 해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 지나온 시간이 너무 달라요. 지금 저희 아버지랑 저랑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저 나이 때 저를 낳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의 나 없는 37년과 내가 태어난 이후에 37년이에요. 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저는 아버지의 앞에 인생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저의 인생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수사적인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이해를 못해요. 인터넷이 어떻게 쓰는 건지, 그리고 내가 받은 교육이 뭔지, 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에 기인하는지에 대해서 다 공부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 말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작품이 비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지점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비판하고 있는 게 인류에게 인터넷은 너무 빨랐다라고 말하는 제 농담처럼 말하는 저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이 말을 하는 것도 되게 웃기긴 한데 인터넷의 폐해, 초연결 사회의 폐해, 인간을 어떻게 착취하고 망가뜨리는데 여기서도 이 두 개인한테 초점을 맞추지. 그렇죠. 네. 이 둘의 갈등이 시작된 고등학교에다가 책임을 전가하고 이 둘의 갈등이 지속되게 되는 원인. 지금 고등학교 친구 연락하는 사람 있어요? 2명? 그 정도 있죠. 네. 나도 한 2-3명 있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얘였을까? 70만 팔로워였기 때문이었겠죠. 그렇겠죠. 네. 그런 식의 70만 팔로워였기 때문에 이 악연이 시작돼서 지금 이제 죽이는 살리는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 모든 일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사실 인스타그램이라고 직접 말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여기서 어쨌든 비슷하니까 이런 플랫폼이고 그리고 소셜 미디어고 네. 이런데 여기에다가 책임을 어떻게 묻지? 못 묻죠. 그죠? 그거는. 얼마 전에 그 부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아세요? 어떤 거요? 서로 법정 다툼을 하고 있던 사람이 인터넷 라방을 켜고 있었는데
라방 키고 있던 사람을 죽였어요. 어? 길거리에서 한복판에서. 그게 라이브로 송출됐어요. 그리고 9시간이 지난 다음에 차단됐어요, 영상이. 근데 한국에서 구글 코리아 만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구글 코리아 진짜 힘들죠. 그냥 갑이에요. 이거 어떻게 처벌하지? 어떻게 책임을 묻지? 전 그런 문제에 대한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작품이. 적어도 일부는. 그래서 일부만 하자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왜냐면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인류가 가본 적 없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쵸. 뭐 영상을 인터넷에 올릴 거라는 걸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그것 때문에 계엄이 일어났어요. 그쵸. 네. 되게 농담 같은 말이잖아요. 유튜브에 개소리 하는 사람들 때문에 계엄이 일어났다고. 헌정질서가 문란해졌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구글은. 아 근데 진짜 법원에 그 이제 난동 피웠던 사람들, 네. 저는 그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물어야 되지? 그냥 쟤네가 이상한 거야 라고 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책임을 물어요? 그럼 모든 컨텐츠를 검열하자고 할 거야?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건 어렵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렇죠. 와.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 30년 정도가 지나면 우리가 절대 이해 못할 사람들이 태어날 거라고 했던 게 네. 지금 우리는 1세대예요. 이 인터넷 방송이랑 이런 것에. 음. 그리고 30년쯤 지나면 사회적 합의가 끝난 상태에서 아이들이 자랄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한테 물어볼 거야. 진짜로 유튜브 때문에 계엄이 일어났어요? 라고. 그 질문을 들으면 느낌 너무 이상할 것 같은데. 내가 뭐라고 해줘야 돼 그러면? 근데 사실이긴 하잖아요. 어떻게 그래? 라고 물어보면 그게 말이다 이러면서 그때는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없어서 껄껄껄 이라고 말을 해야 이게 이제 가장 좋은 그림이고. 그렇죠. 최악의 그림은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역사에서 지워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이걸 보다가 다시 보다가 무서워진 거예요. 와, 미래가 너무 무서운데요. 이것까지 생각을 하고 나니까 우리는 지금 충분히 책임을 묻고 있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적어도 한국은 그렇죠. 그리고 이걸 책임을 물리려고 하는 나라들도 굉장히 크게 애를 먹고 있어요. 미국은 책임을 물리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재선됐고. 이 세상 어떻게 돼가는 거죠? 이거 어떡하죠? 라는 얘기를 생각하면서 보시면 더 재밌으실 겁니다. 와. 저 이렇게까지 받아들이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이 너무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진짜 무서운 작품이라니까. 저는 마스크 걸 때도 그랬고 마스크 걸과 이 작품이 괴를 같이 하거든요. 마스크 걸은 인터넷 방송이잖아요. 맞아요. 인방과 소셜미디어의 작동 방식이 같아요. 그렇죠. 관심 비즈니스잖아요. 근데 이 관심 경제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 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들어오는 사람의 수를 확인할 수 있고 또는 SNS 다른 거는 이제 조회수가 있으니까요. 네, 조회수도 있고 팔로워도 있고 좋아요 숫자도 있고 그 댓글도 있고 공유 숫자도 있고 심지어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보면 그것도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해요. 내 팔로워 비율이 몇 명인지 남성이 몇 명인지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다 파악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실존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것은 정치거나 아니면 아이돌이거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 있는 것들이죠. 네. 근데 이건 제도권 바뀌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어떡합니까? 아, 그러게. 제재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거의 막 죽이냐 살리냐 하잖아요. 둘이서 막 그 주연이랑 얘희랑. 네. 얘네들 어떻게 할 거냐고. 개인의 문제로 묻기에는 너무 큰 파장이네요. 얼마나 많은 주연이와 얘기가 있겠어요. 그렇네.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와. 근데 이거 책임 물을 수 있나? 저는 못 묻는다고 봐요. 그 SNS를 운영하고 있는 그쪽에도 못 묻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합니까? 전 이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기준을 정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못 정할 것 같은데. 이거 우리 세대는 불가능할 거예요. 다음 세대는 가능할 겁니다. 근데 이 책임을 미루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민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SNS 소셜미디어 얘기를 좀 더 해보죠. 네. 이제 가끔 아까 제가 언급을 하긴 했지만은 그 시청자 국민 상담 방송 같은 거 보면은 SNS를 보면서 자격지심을 느끼는 사연자가 종종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아까 1부에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상적인 모습들을 워낙에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돈이 어느 정도 있다면 시계나 차 같은 걸 보여준다든지 또는 자주 해외 여행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 같은 것들로 이제 우리가 저 사람들은 뭐 하길래 이렇게 돈을 많이 벌지? 저 사람은 얼마나 이쁘길래 이렇게 팔로워가 많지? 잘생겼길래 팔로워가 많지? 같은 걸 보면서 자격지심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감정이 아까도 저희가 일부에서 언급했지만은 예의를 바라본 주연의 모습이 이 모습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그걸 같이 느끼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무엇보다 사실 팔로워가 많아지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광고 협찬을 받았기 때문에 광고를 비도 받고 또 그 광고를 가지고 공구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돈을 많이 버는 구조가 될 거니 나는 인플루언서가 돼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어찌 보면은 주연이가 사실 남편이 돈을 적게 벌어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야라고 말하지만은 주연이도 관심을 받고 싶어 했고 좀 더 편하게 돈을 벌고자 하는 모습 때문에 이런 자격지심을 느끼면서 같이 이야기가 진행이 된 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작품을 봤었습니다. 그게 제가 요즘에 이사를 가야 돼서 집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네, 주인의 정도면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죠. 신도시 아파트라니. 슈발. 무슨 뭐 변두리라고 하자면 변두리를 떠나서 신도시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신도시 이름 붙었는데가 위례 신도시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어 위례 못 들어가요. 많이 올랐죠 거기. 거기 말이 안 돼요. 그냥 토라와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지. 영혼을 끌어모아서 전세를 할 수 있거든요. 영끌만은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영끌에서 전세를 어떻게 왜 들어가냐고. 그럼 전세도 내고 월세도 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말이 돼? 진짜 얼탱이 없지. 돈을 못 버는 게 아니셨네. 그리고 강남까지 2시간 정도 걸린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있는 신도시들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지금 있는 신도시들은 강남을 위주로 재편됐기 때문에 고양시나 일산 정도 될 거예요. 거기 GTX 뚫렸어요 지금. 그렇죠. 좀 있으면 강남까지 30분이에요. 와, 파주에서 지금 거기 이태원이래. 서울역까지 15분이거든요. 와, 진짜 빨리 가네요. 네, 지하철 그거 GTX 타면 15분이면 가요. 저 아직 안 타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전 타미부 작가님이 올려주신 거 보고 알았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격지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결국엔 저는 그게 인정욕구에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전에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노력을 했으면 반드시 승리해야 하냐. 뚜렷하게 기억하죠. 네. 나는 이만큼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것밖에 못 살지? 나보다 덜 노력한 쟤들은 저렇게 사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고등학교 해상시대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주연은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코필리니까 선생님이 그래 얘처럼 열심히 해야 잘 사는 거야. 저 뒤에 누워서 자고 있는 예의 같은 애들은 나중에는 힘들게 산다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걸 떠올리면서 난 열심히 살았어. 근데 쟤보다 못 사는 것 같아. 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모습이 지금 되게 겹쳤어요. 이게 노력을 열심히 한다고 노력은 그때도 그 말했을걸요? 노력은 당연히 하는 거고 그렇죠. 결과는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다. 그냥 듣기 좋으라는 말이 아니라 노력을 하면서 내가 성장한 게 중요한 거지. 결과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노력 수도 이렇게 매기면 공모전을 왜 해? 그러면 실제 일하는 시간 기록해가지고 시계를 다 나눠준 다음에 실제로 노력한 시간을 기입하게 해서 그걸로 순위를 매기지. 그렇네. 그렇잖아요. 근데 굳이 네.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모든 노력이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노력을 인정해줄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노력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죠. 그렇죠. 이게 되게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결과 위주의 사회가 좋다는 게 아니고 결과를 내기 위한 것이 노력이라면 그렇게 평가받아야 해요. 근데 사람들은 다 결과를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맞아요. 대부분은 그렇게 노력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내가 노력한 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그걸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수능이에요. 수능을 9번을 봤어. 그럼 9년 동안 뭐 했는데?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해집니까? 그때부터 시작인데. 그쵸. 그때부터 시작이죠. 그럼 그때는 비교 안 할 것 같아요. 내 친구들은 다 졸업해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학부생이고 친구 중에 박사 나오겠다 좀 있으면 학부 졸업하면. 와. 그렇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걔랑 비교가 돼요. 학벌로 비교가 된다고. 그럼 대학원에 가요. 그럼 10년이야. 그럼 40이에요. 오. 오. 듣는 것만으로 되게 어지러져. 그러니까 왜 그러고 있냐고. 내가 하는 걸로 내가 노력을 해온 걸로 뭘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야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둘은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저는 작가님들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전작품부터 마스크 걸부터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사람이 처해져 있는 환경에 따라서 시야가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런 건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고, 그리고 특히 자격지심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나의 고통에 내가 받고 있는 고통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자. 털어놓아야 한다. 나만 앓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자. 사실 주연이랑 예희가 턱 터놓고 얘기만 잘했어도 너도 그래 나도 그래 라고 하면서 친구가 됐을 거예요. 아 그러게요. 서로 속내를 감추기 바빴죠. 네. 둘 다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왜 이렇게 거짓말들을 해? 그렇잖아요. 술잔 부딪히면서 싫은 말이야. 이거 내 차 리스야 이러면서 너는 그래도 강남에 아파트 살잖아. 나 월세야. 너는 자가니? 자가긴 해. 아 그러면 많이 부러울지도.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얼마나 중요하냐. 둘에게는 한 명도 없어요. 아 그러게요. 왜냐 다 거짓된 삶을 살았거든. 음. 심지어 남편한테도 얘기 못해요. 그렇네. 근데 남편도 여기까지. 예, 그건 직접 확인하시고요. 네. 그런 결국엔 이게 저는 자아의 크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정 욕구가 센 사람들은 자아의 크기가 커요. 저는 남들이 인정하는 걸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네. 내가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지. 제가 자아가 작고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아마 정우 씨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거대하시죠. 네, 가장 거대한 자아를 갖고 있을걸요, 제가. 맞아요. 네. 근데 그걸 통제하는 법을 계속해서 훈련을 한 거예요. 인정을 받는 쪽으로 자아가 커지면 사람이 되게 힘들어져요. 왜냐면 만족을 못 해요. 아 역치가 이미 높아진 거군요. 달에 갔다 온 사람도 3명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달에 갔다 온 사람도 3명인데 달에 내린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 2명끼리서 누가 먼저 가냐고 경쟁한다고. 달에 첫 번째로 발 디딘 사람, 이 사람 이름을 알 거야. 누굽니까? 닐 암스트롱. 네, 두 번째는 그 형 못하죠? 아 들켜버렸네. 인정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 욕구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로. 근데 이 작품을 보면서는 그 감정을 우리가 인간이라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이 인정 욕구가 있어서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저는 계속 보면서 느꼈던 게 이 작품 속의 인물들이 결국 그걸로 생계를 유지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저는 제가 사진을 올리는 거나 인스타그램이든 뭐 글을 올리는 거든 좀 조심스러운 게 욕을 먹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나는 남들한테 뭐 보여줄 만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조심스럽게 글을 올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나는 생계와 관계가 없으니까 사실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연이나 예희는 이걸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우님이 지금 말씀 잘해주신 게 그게 자아의 크기로 먹고 사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아가 크잖아요, 이 두 사람은. 그쵸. 그 자아를 점점 커지게 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야, 이 무섭다. 그러니까 이건 방법이 없어요. 예희가 떼돈을 번다고 행복하실까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럼 비교 대상이 누가 되는지 아세요? 킴 카다시안이랑 비교가 돼요. 세계 최고의 셀럽. 유명해서 유명한. 될까요? 안 될 게 뻔히 보이는데 왠지 눈에 화나네요. 근데 크기가 커지잖아요. 탈 한국급, 탈 아시아급으로 커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비교하게 돼요. 상대평가는 그래서 끝이 없어요. 상대평가니까. 이게 상대평가를 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생계가 걸려있잖아, 이 사람들은. 그쵸. 나 언제까지 빚을 빨리 언니 조금만 좀 또 기다려줘. 이번에 공구 세트 잘 됐으니까 라면서 어떻게든 돈을 내야 되는 상황들인 거고, 이 사람들은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안전하고 그러니까 정원님 아까 건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게 합쳐서 그 건전인 거잖아요. 아, 그렇죠. 안전하고 건강하게 먹고 사는 게 우리 삶의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사람 없게 다 실패했잖아요 지금. 얘는 다 실패했죠. 네. 세 가지 다 안 되네. 그래서 이 얘기가 재밌는 거예요. 아, 다 알고 있고 다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피해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재밌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도파민 팡팡 터지는 겁니다. 박살나제 도파민. 진짜 밑바닥이 이제 밑바닥이겠지 싶었는데 그 심연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우님이 잘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닌데 뭐 하려고 남들이 그것조차 자아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남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네. 저는 해시태그도 잘 안 쓰거든요. 그러네. 되게 깔끔하게 쓰시더라고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저는 그냥 내가 쓰고 싶을 때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써서 그래요. 남들이 봤으면 싶어서 쓰는 글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는 조금 고민을 하죠. 웹툰에 대한 정보나 만화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올리려고 하고 네. 그리고 좀 개인적인 감상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나중에 올리거나 아니면 스토리를 올리거나 이러는데 그거 말고 그냥 오늘도 이제 저희 녹음하는 날 눈이 많이 와가지고 네. 눈 온 걸 올렸거든요. 일단 이런 것들 올릴 때는 해시태그도 안 써요. 근데 그걸 유도하잖아요. 난 거기에 낚이기 싫은 거야. 근데 남들이 따박 많이 눌러주면 기분 좋지. 기분은 좋죠. 네. 근데 안 눌러준다고 해서 상처받지 않아요. 그건 맞아요. 네. 근데 참 이게 신기한 게 상처 안 받잖아요. 저도 안 받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스토리 한번 올리면은 누가 봤지를 한 번 체크하게 돼요. 나 그거 얼마 전에 알았어. 볼 수 있는 거. 그래요? 저는 저희 누나 때문에. 너 왜 뭐 하트 안 눌러주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눌렀어 하면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한 번쯤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거를 잊어도 되는데 묘하게 그 글이 내려가기 전까지 한 번 더 체크하게 됩니다. 좀 이중적이죠? 위험군이시네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이거 누가 좋아요 눌렀는지 뜨는구나. 그렇죠. 되게 무섭다 이거. 옆에 하트가 떠요. 진짜 무섭다. 내가 여태까지 하트가 누르면 DM이 가더라고요. DM이 와요? 그래요? DM처럼 이렇게 뭐지? 내 메시지 거기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뭐 이런 거. 그냥 알람만 뜨는 게 아니고. 알람만 뜨나? 뭐 저는 알람만 떴거든요. 바로 DM 보낼 수 있는 것도 얼마 전에 알아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유도하는 게 네네. 나를 점점 여기에 빠져들게 만들고 락인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다행히 그걸 공부한 다음에 이 기능들을 알아서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구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이용을 하는 건데 근데 그것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이게 달라지죠. 그렇죠. 네. 그 생계의 문제가 얽힌 게 정말 큰 것 같아요. 무엇보다 먹고 사는 게 가장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가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생계를 뺄 수 있다면은 상관이 없는데 생계가 걸려 있으니까는 이 작품에서도 이 사람들이 계속 거짓된 삶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좀 위안을 삼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런 것들도 과시욕이잖아요. 그렇죠. 과시하고 싶은 주연이는 과시가 아직 안 되고 있고 과시하고 싶은 예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게 과시일 뿐이고 그렇죠. 이 껍데기밖에 없는 삶. 그 1960년대에 신동엽이라는 시인이 껍데기는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진짜 명시예요. 제가 자주 인용을 하는데 이 껍데기는 가라처럼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군사 독재랑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얘기하신 거였지만 지금은 우리한테는 그 메시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닌가. 진짜 약간 그 껍데기에 목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만 보이는 거에 네. 이제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반대쪽에서는 인문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 인문학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어요. 저도 인문학을 하지만 재미없습니다. 그 인문학이 재밌어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일환이 저한테는 웹툰 스타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님들한테 공부하라고 그렇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끝이 없더라고요. 네, 만드는 사람들은 그래서 힘듭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그 인류가 존재한 이래 인류가 철학이라는 걸 만들어낸 일에 가장 오래된 태체가 있어요. 주체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오 너무너무 어려운 주제예요. 너무 어려운데요. 듣자마자 그냥 고장 날 것 같아요. 나의 삶을 나의 그 제임스 조이스가 쓴 시에 나오는 내 삶의 주인이 되려면 내 운명의 선장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를 가지고 탐구하고 하는 것이 인류의 철학의 역사란 말이에요, 거의. 네. 그러다가 이제 존재란 무엇인가 묻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소셜 미디어의 시대에는 그걸 남한테 찾아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그랬냐면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인류의 철학 등장과 함께 남에게 의탁하지 않는 자신의 삶을 살아라고 말했던 게 바로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질문을 아직도 우리는 반복하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그냥 진짜 문득 든 생각인데 작년에서 시작해서 이제 이번 주면은 방향을 끝내는 슈퍼전대가 거기서 파워레인저라고 하죠. 무적 파워. 아 이거 너무 옛날 건가? 그거는 미국판이고요. 네. 어쨌든 돌아서 거기서 이제 그 말을 계속 던져요. 주인공이 자신의 핸들을 잡아라라고 던지거든요. 그게 너 자신을 알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정확히 뭔지를 너가 이제 알고 너가 하고픈 대로 정말 네가 노력을 해봐라.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놀랍게도 정우님한테 웹툰이스타를 시작하면서 요구했던 것과 정확하게 같은 문장이군요. 정말 어려운 이야기긴 하지만 너만의 플레이를 해. 어쨌든 그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뭐 작품 뭐 애들 보는 용이니까 뭐 너만의 행들을 잡으면서 살아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그게 놀랍게도 네. 에반게리온 마지막 편의 주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인생 살아. 제발 나가. 제발 현실을 하라. 그런 거죠. 이게 갑자기 확 떠올랐네요. 그냥 떠올랐던 거죠? 그냥 떠올랐습니다. 뭔가 그것에 연결되는 메시지 같은 건 없나요? 하고 싶지만은 아직 제가 제 핸들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마음이 아픈 거죠. 핸들이 고장난 에이톤 트럭이네요. 그렇죠. 사람만 안 치면 되는 거죠. 아하. 내 인생은 언제나 삐딱선이네요. 아 마음이 아프다. 근데 쉽지 않아요. 잡았다고 생각해도 계속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문명이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문명의 끝판왕에 그게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의 핸들을 잡고 나의 의지대로 행동하지만 남들에게 피해 안 주고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 그걸 이것만으로 가능하냐. 내가 내 운명의 핸들을 잡으면 안 빗낙도는 가능해요. 근데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있냐는 다른 문제예요. 그것도 다른 문제긴 하죠. 사회와 엮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회적 총화 그 핸들을 잡은 사람들의 사회적 총화로서의 정치가 이상향인 건데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이냐의 절망편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요. 지대하는 국민 여러분. 이 한 중간 정도의 이 사회의 문제를 소셜미디어 버전으로 풀어낸 게 파리피플이라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매력적인 이유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깊게 생각할 문제들 제가 그냥 과잉 해석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보시면 과잉 해석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정호님은 생각 못했다고 했지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해를 했지.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죠. 바로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떠오르는 캐릭터도 있죠. 그렇죠. 이 작품의 매력적인 건 사건의 흥미도 있지만 캐릭터의 매력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개성 강한 인물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사실 이제 어떤 작품들이든 다양한 인물을 나오는 건 맞긴 한데 이 작품은 좀 특이했던 게 굳이 꼭 외형급으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특히 인물들의 성격이 비슷하면서도 다 달라요. 그게 오히려 작품을 보면서도 뒤에가 상상이 된다라고 할까? 상상이 되면서도 그 뒤에는 그러면 어떻게 이어나가게 되지?에 대한 궁금증을 이끌어내게 그리고 됩니다. 뒤통수 맞지. 네, 주연은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자존감이 하늘을 높게 찌르면서 처음에는 좀 굽신거렸던 모습들이 이제 점점 뒤에서 사라지고요. 뭐 예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SNS에서 잘 보이려고 했으나 나중에는 좀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주인공의 성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장, 진화라는 개념이 진보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존에 유리한 방식으로 불리하더라도 그걸 선택하는 거.
효율적이지 않더라도 그걸 선택하는 거. 음. 이런 게 진화란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여기에서 주인공의 성장이라는 게 더 나은 사람이 됐다는 의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성장이 진짜 좋은 의미로서의 성장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전했다라고 하면 우리 긍정적인 뉘앙스를 담아서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진짜 삐딱선 탄 거죠. 기괴하게 성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괴물 살덩이, 기계 살덩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아, 그쵸. 키가 컸어. 키가 2m 7로 컸는데 옆으로 가면 5m 컸어. 그럼 질뻑이잖아요. 와, 너무 하시네.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죠. 성장했잖아 어쨌든. 그쵸. 성장은 그죠? 했죠. 그쵸. 몸은 거대하게 성장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장이라고 말할 때 자동적으로 이 긍정적인 뉘앙스를 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99% 좋아한다 그러는 게 성장물이에요. 근데 조커 있죠. 네. 조커라는 영화 1, 2 둘 다 조커의 성장물이거든요. 그렇죠. 빌런으로 커져가는 장면이죠. 네, 그것도 성장이에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조커 2 폴디아드에서는 조커가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어요. 빌런으로서. 그렇네. 어쨌든 빌런일지라 하더라도 그것도 성장물이죠. 네. 여기에 이 성장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되게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인터넷 문화에서 사람들이 왜 점점 냉소적이 되는가에 대한 힌트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성장이라는 의미에서 냉소적인 걸 기본 스탠스로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빠르게 현자가 됩니다. 대부분 맞아요. 그렇죠. 냉소적인 미래 예시는 대부분 맞습니다. 잘 안 될 거라 그러면 대부분 잘 안 될 거고요. 그리고 틀렸다고 할 거면 하면은 대부분 틀릴 거고요. 나중에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하면 나중에 잘못될 거예요. 말하는 대로네요. 왜냐하면 인생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태도가 성장을 가져오느냐? 그건 또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근데 본인은 성장했다고 느낍니다. 내가 경험이 많이 쌓이면서 역시 내 감은 옳았어. 어쩐지 쎄하더라니.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와, 이건 잘못된 성장이겠죠? 이게 옳아 보입니까? 옳진 않긴 한데 냉소적인 태도가 그래서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인물들이 성장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약간 그 주연급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주연이급이 아닌 게 아니라 주인공급이 아니어서. 왜냐하면 주인공들의 변화가 너무 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모두 변화하면 혼란스러워요. 2부가 진짜 많은 혼란스러움을 저는 처음에 네. 딱 그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면 그들만의 리그인 거예요. 이 지금 정욱님이 이게 스포될까봐 막 얘기를 안 드리지만 변하지 않았다고 한 인물들이 그렇게 이 둘처럼 진흙탕 삶을 살고 있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그들만의 리그인 거예요. 아. 영향을 못 줘요 여기에. 내 인생에 정말 큰 문제고 내 인생이 아주 그냥 이 세계가 망해버릴 것 같고 막 이런 문제가 드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한 발짝만 떨어지면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99.99%의 문제들이. 진짜 쪼매난 미꾸라지 한 마리 들어온 정도네요. 네. 근데 그게 나의 인생이어서 내 자아가 크기 때문에 자아가 흐트러지는 게 싫어서 너무 큰 문제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문제인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작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0.01%의 문제는 나만 겪는 게 아니다 보통. 그쵸. 모두가 같이 겪는다. 그러니까 별로 문제가 아니냐? 아니에요. 그래서 don't panic, 패닉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자책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그 자세가 중요하다. 근데 그렇게 살기 힘들죠. 진짜 힘들죠. 저는 그렇게 사는 줄 아십니까? 근데 저도 뭐 하다가 일 잘못하면 멍청이 이러면서 네. 그래서 인문학이 인기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못 살아요. 진짜 힘든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알고 있는 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훨씬 더 도움은 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2부까지 보시면 이 작품이 더 재밌는 작품인데 2부는 저희 나중에 따로 할 거예요.
아 좋습니다. 2부를 따로 하시죠. 아 좋습니다. 1부랑 2부는 약간 결이 달라요. 그 장르가 달라진 느낌? 그 뭐랄까 그 볼 때 도파민의 파도의 크기가 그 파도 풀장과 그 파도 풀장 어린이용이 있고 어른용이 있잖아요. 그 유스풀 그냥 네. 둥둥 떠내려가는 것과 되게 평화로웠던 거야 1부가. 일부 저도 보면서 일부가 평화롭지 않았거든요. 근데 2부도 지금 벌써 2부랑 비교해보면 그거 아시죠? 그 왜 그래프 그릴 때 막 복잡해 보이다가도 스케일로 비교하면 갑자기 평지 딱 되는 거. 1부도 가까이에서 보면 막 파도 치고 있어요. 네네. 막 들쭉날쭉해. 그러다가 2부랑 비교하면 평지가 됩니다. 이렇게. 아 그쵸. 2부의 레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일단 이 작품에 대해서 총평 한번 해주시죠.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작품 접했을 때 되게 시티팝이라는 장르, 음악적 장르가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채색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그 시티팝이라는 느낌이 좀 뭐라고 해야지? 도시적이면서 여유로운 느낌이다 보니까는 그 왜 강남을 그 빨간 차로 달릴 때 그때 이 해방감 이런 느낌. 그게 이제 보통 도쿄에서 그쵸. 부순한 도로로 이렇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티팝과 되게 비슷한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결국은 어찌 보면은 일본의 그 버블 경제에 대한 이야기로도 넘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을까.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의 모습으로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처음 이 작품을 봤을 때 되게 시티팝 같은 작품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작품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뒤로 가면 갈수록 시티팝이 아니라 진흙탕 싸움이었다. 저는 이 만화 전문가다운 얘기를 좀 해보자면 네. 1990년대 일본의 뉴웨이브라고 부르던 작품들이 있었어요. 그쵸. 오카자키 쿄코라든지 뭐 이런 작품들이 쭉 있었는데 그 뉴웨이브 1980년대 말부터 등장해서 90년대 초반 중반까지 이어졌던 이 사조에 뭐가 있었냐면 여성의 삶을 그립니다. 첫 번째. 네. 두 번째 파괴된 여성의 삶을 그려요. 근데 겉보기엔 멀쩡한. 예를 들어서 헬터 스켈터라는 작품이 있고요. 네. 그리고 오카자키 쿄코의 그 핑크라는 작품이 있고 그런데 핑크라는 작품에서는 집에 악어를 키우는 사람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대부자야. 대부호야. 근데 왜 그러냐면 그때 일본에 돈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때 진짜 돈 많았죠. 너무너무 돈이 많아요. 초봉이 1억이었던 시절이야. 그 당시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뉴스들이 나오냐면 슈퍼카를 일반 직장인이 풀대출을 해서 그냥 삽니다. 현금으로. 그쵸. 네. 네. 그걸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말씀하셨던 시티팝 감성이에요. 음. 고속 성장기에 너무 빨리 성장해서 부는 넘치는데 여성의 삶은 제한적인 거예요. 이 괴리에서 오는 걸 그린 게 이 파괴된 삶을 그린 게 이 뉴웨이브라는 장르였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은 부는 쌓였어요. 네. 격차가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에요. 네. 예를 들어 브라질 같은 경우에 부자들의 출퇴근하는 1위 교통수단이 뭔지 아십니까? 뭔가요? 헬리콥터예요.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심하긴 해. 하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적은 편이에요. 물론 동의 안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국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 적은 편이야. 편차가. 근데 그 안에서 아직 해소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 작품 매미 희세 작가님이 하는 작품이 한국형 뉴웨이브 만화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일본에서 장르를 빌려올 필요는 없지만 비슷한 흐름이 한번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했어요. 파괴된 여성의 삶이죠. 네. 또는 파괴시키는 본인의 삶을.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사회 문제를 같이 짚어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뉴웨이브라고 칭해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매미 희세 작가님이 인터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어디서? 여기서. 가능하실까요? 모르겠어요. 한번 섭외 요청 한번 드려보죠. 뭐 안 하실 것 같긴 하지만 나오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육성으로 듣고 싶어요.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는지를. 그건 진짜 궁금하긴 해요. 네. 후기를 보면서도 이거를 글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걸 실제로 했는가를 목소리로 이야기하시면 또 그 감정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글은 네. 저희가 감정을 못 읽잖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형 뉴웨이브 같은 작품 파리피플이었고요.
물론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의 뉴웨이브는 흑백이긴 했지만 음흠. 한국형 뉴웨이브면 특히 파리피플은 앞에 두 작품에 비해서는 색채가 완전히 달라져서 엄청 컬러풀해졌어요. 네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뉴웨이브인 것 같다라고 정리를 좀 해봤고요. 정호님은 시티박 같은 작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1부, 2부 파리피플에 대한 리뷰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는 제가 없습니다. 아 살려줘. 메이데이 메이데이. 정호님이 기획해서 정호님 혼자 녹음하는 거 제가 혼자 녹음한 것들 여러 개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고 혼자 와서 뭐 장난감 나열하면 되죠. 코로나 시기에 녹음을 한 적이 있었지요. 아 그런 거 해보셔도 좋고 아니면은 원하시는 거 한번 해보십시오. 고민되네요. 아니면 세민님과 이야기를 해서 네네. 네 한번 녹음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뭐 못하시겠다고 하시면 혼자 와야죠. 혼자 와서 하지 마세요. 혼자 하면 힘들어요. 혼자 하면은 그냥 집에서 핸드폰으로 하세요. 아 그게 낫습니다. 일단은 뭐 대화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속세의 그 연을 끊고 잠시 다른 나라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놀러 가는 건 아니고요. 일하러 갑니다. 조심히 다녀오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갔다 와서 후기 남길게요. 그러면 저는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